안녕하세요. 법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셨죠? 이제 법 튜버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파헤쳐 보세요. 네, 여러분의 법률 궁금증 해결사 법 튜버입니다. 오늘도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최신 대법원 판례들, 여러분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로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2025년 6월 1일자 판례 공보에서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싶은 내용만 뽑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들이 건설 현장 문제, 또 보험금 문제, 그리고 주택 임대차 관련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면 이게 내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법률 용어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실제 사례처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되는 정보들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건설 현장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청업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제때 돈을 못 받으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발주자, 그러니까 처음 공사를 맡긴 사람이 하청업체에 직접 돈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법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발주자, 그리고 원청업체, 하청업체 이 셋이 딱 모여서 오케이,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가 하청업체한테 밥을 줍시다. 이렇게 합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 합의가 딱 이루어진 순간부터 발주자는 하청업체한테 직접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합의가 중요하군요. 셋이서 합의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발주자가 원청업체한테 줘야 할 돈은 없어지는 걸로 보고요. 말하자면 돈의 목적지가 원청 거치지 않고 하청으로 바로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합의 시점이 핵심이네요. 근데 만약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합의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원청업체에 빚이 많아서 다른 채권자가 원청한테 줄 돈을 먼저 압류 딱 걸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셋이 합의했으니까 하청업체가 먼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번 판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이랬어요. 나중에 세 당사자가 직접 주기로 합의를 했더라도요. 그 합의 전에 이미 제3자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 같은 걸로 이 돈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찜을 해놨다면 먼저 찜. 네, 그 제3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청업체 보호도 중요한데 이미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권리를 확보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합의보다 압류가 빨랐다면 압류한 사람이 먼저 가져간다. 아하, 그렇군요. 먼저 법적으로 딱 찜한 사람이 우선이군요. 순서가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다음 판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보험금 문제인데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이게 분쟁이 된 사례군요. 어떤 상황이었죠? 네, 이게 좀 복잡한데요.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보통 갑상선 암 자체는 보험금이 좀 적은 소액암으로 분류되거든요. 근데 림프절 전이는 또 일반 암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보험금이 더 크죠? 액수가 확 차이 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보험 약관에 암 보험금은 암이 처음 시작된 부위, 그러니까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보험사가 계약할 때 이 원발 부위 기준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안 했다고요? 중요한 건데.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설명 못 들었으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일반암 보험금 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보험사 잘못이니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법원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건 맞다. 그건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히 갑상선암 진단이 나왔는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일반암 보험금 전체를 다 줄 필요는 없다고 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일반암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 있죠? 거기서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소액암, 즉 갑상선암 보험금을 뺀 금액, 그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게 계약 내용 전체를 막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설명 안 한 책임은 지되 그렇다고 없던 암까지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이런 거군요. 약간 현실적인 선을 그었네요. 그렇죠. 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판례는 주택 임대차 관련이네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먼저 나갔는데
그 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상황. 아이고, 이거 진짜 안타까운데요.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이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주택의 인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집에 사는 것, 점유하는 거죠. 네, 점유. 또 하나는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일단 이사를 먼저 나가버렸어요. 점유를 상실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임차권 등기라는 걸 마쳤고요. 잠깐만요. 그럼 이사 나가는 순간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없어지나요? 나중에 임차권 등기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고요? 안타깝지만 네, 점유를 상실하는 그 순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일단 소멸하는 걸로 봅니다.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마쳐도 그게 과거로 소급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등기한 그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아, 새로운 거다? 네. 근데 이 사건에서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임차인이 이사 나가고 그 임차권 등기를 하기 그 사이에 이미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그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아, 근저당권. 돈 빌려주고 담보 잡아놓은 거요? 그렇죠. 그게 임차권 등기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경매 절차에서는 순서대로 권리를 따지잖아요. 근저당권이 임차권보다 앞서니까 이 임차권의 힘을 잃고 소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낙찰을 받은 새로운 주인한테 내 보증금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못하게 된 거죠. 와, 정말 그 점유랑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잠깐이라도 비우면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결정적입니다. 대항력을 지키려면 반드시 점유와 주민등록 둘 다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들, 정말 법조항 하나하나, 약관 설명 하나, 그리고 내가 언제 이사했는지 같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재산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네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상황에 맞는 법률 정보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또 제때 내 권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튜버 채널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 법튜버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튜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